1장. 그날 진단명은 암이었습니다. 병원 복도는 언제나 그렇듯 조용했고 형광등 불빛 아래 타인의 얼굴을 훔쳐보는 건 이상하게도 미안한 일이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작은 진료실 문 앞에 앉아 있었다. 사람들은 말한다. 그런 일은 뉴스에서나 나오는 일이지 설마 나에게 일어나겠어? 라고. 나도 그랬다. 하지만 그날 그 의사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내게 말했다. 결과 나왔습니다. 조직검사에서 암세포가 확인됐어요. 한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려고 애썼지만 머릿속은 하얘졌고 의사의 입술만 덜컥덜컥 움직이고 있었다. 초기지만 수술이 필요하고 이후 치료도 병행해야 해요. 잘 발견하신 거예요. 잘 발견했다고. 지금 이 말이 위로가 된다고 생각하는 걸까? 나는 고개를 끄덕이는 척하며 눈길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M. 불과 2글자인데 왜 이렇게 무겁고 날카로울까? 병원 건물을 나서는 길에 핸드폰을 꺼내 들었다. 누구에게 제일 먼저 말해야 할까? 엄마? 아내? 친구? 그냥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까? 눈물이 쏟아지려는 걸 꾹 눌러 참았다. 나는 그렇게 지하 주차장에서 혼자 한참을 앉아 있었다. 매일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나는 평소처럼 아무 일 없는 사람처럼 밥을 먹었다. 아내는 눈치를 챘는지 물었다. 오늘 병원 갔다 왔다며? 결과는 뭐래? 뭐 그냥 염증 좀 있어서 약 처방만 받았어. 거짓말이었지만 도저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암이야. 이 3글자를 말하는 순간 무언가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았다. 우리 집 거실의 공기마저도 무너질 것 같았고 아내의 얼굴이 무너지는 걸 도저히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 그래서 나는 침묵했다. 하필 그날따라 아이가 나에게 안기며 말했다. 아빠, 오늘 회사 힘들었어. 나는 꾹 참았다. 이 아이에게, 이 집에, 이 평범한 하루에 내가 끼어들 수 없게 되었다는 느낌이 들어서. 매일 며칠이 지나고 더는 버틸 수 없던 나는 결국 아내에게 사실을 털어놓았다. 나 암이라이. 위암촉이래.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소파에 앉은 채 두 손을 입에 올리고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눈물을 참는 모습이었다. 괜찮냐, 거기래. 수술하면 된대. 걱정하지 마. 그 순간만큼은 내 거짓말이 우리를 잠시나마 지켜주는 것 같았다. 사실은 나도 무서웠고 떨렸고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괜찮다고 말해야만 했기에 그렇게 말했다. 그날 이후 모든 게 조금씩 달라졌다. 아내는 식단을 바꾸고 아이는 조용히 내 옆에 앉아 그림을 그렸다. 나는 퇴근 후 병원과 인터넷을 전전했다. 생전해보지 않던 건강식품도 사보고 암 관련 블로그 글을 캡처해서 저장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점점 커져갔다. 한밤중에 깨어난 적이 있다. 거실 불을 켜지 않고 앉아서 창밖을 봤다. 이게 시작일까 끝일까? 나는 여전히 내가 환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매일 며칠 후 수술 날짜가 잡혔다. 입원 전날 나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낸 녀석이었다. 나 암이래. 야, 갑자기 뭔 소리야? 진짜야, 위암. 내일 수술이야. 친구는 조용히 있었다가 이렇게 말했다. 그래도 네가 말해줘서 고맙다. 이 말이 그렇게 따뜻하게 느껴질 줄은 몰랐다. 고맙다고 해줘서 오히려 내가 울 뻔했다. 누군가에게 말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다는 걸 그제야 알았다. 매일 수술 당일 아침 환자복을 입고 수술실 앞에 섰을 때 나는 문득 깨달았다. 이 문을 열고 나가면 나는 예전의 내가 아니게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동시에 그래도 나라는 사람은 아직 여기 있다는 걸 느꼈다. 수술실 문이 열리고 밝은 조명이 눈을 가릴 때까지 나는 조용히 속삭였다. 괜찮아. 무서워도 괜찮아. 그 순간 나는 약간은 나를 믿게 되었다. 아주 조금. 하지만 그게 전부의 시작이었다. 2장 아무도 몰랐던 눈물의 시간. 병원 대기실. 그날 그녀는 혼자였다. 의사는 담담하게 말했다. 초기 유방암입니다. 수술과 항암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녀는 잠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눈앞이 멍해졌다. 거기니까 다행이네요. 의사는 그렇게 말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그 어떤 희망도 자라지 않았다. 왜 나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 살았지? 그런 말들이 머릿속을 떠다녔다. 밖은 맑은 날이었고 병원 창밖으로는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그 흔들림조차 그녀의 마음을 자극했다. 손끝이 떨렸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을 때 남편은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당신 병원은 잘 다녀왔어? 그 말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한마디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녀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할 수 없었다. 이 사람에게 이야기해도 위로는커녕 그래도 초기는 다행이네. 나 같으면
아무렇지도 않게 넘겼겠다. 라는 말이 돌아올까봐 두려웠다. 그녀는 조용히 방문을 닫고 들어갔다. 그리고 문을 잠근 뒤 침대에 앉아 울기 시작했다. 소리 내지 않고 오로지 자신만 들을 수 있게. 그렇게 조용히. 그날 이후 그녀의 일상은 달라졌다. 평소처럼 아침을 차리고 평소처럼 웃고 평소처럼 아이들에게 도시락을 쌌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그녀가 암이라는 단어를 가슴속에 품고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는 걸. 어느 날 거울을 보다가 문득 스스로에게 말했다. 정말 내가 암 환자처럼 보일까? 아니었다. 화장도 했고 옷도 말끔하게 입었고 입가에는 미소까지 있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너무 많은 공포와 외로움이 숨어 있었다. 밤이 되면 검색창에 손이 간다. 유방암 완치사리에 거기 유방암 생존율, 행감 부작용, 탈모 대처법, 수술 후 회복. 수없이 많은 질문과 두려움 속에서 그녀는 혼자 공부했고 혼자 울었고 혼자 자신을 준비시켰다. 그러다 어느 날 유튜브에서 우연히 어떤 여자의 영상을 보게 되었다. 유방암 우기 진단을 받고 수술을 마친 지 1년이 된 사람의 이야기였다. 그녀는 말하고 있었다. 처음엔 왜 나인가 싶었어요. 근데 이제는 암이 나를 다시 살게 했다고 느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터졌다.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이렇게 털어놓고 이렇게 웃으며 말할 수도 있는 거구나. 그날 밤 그녀는 다이어리를 꺼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암 진단을 받았던 날을 적었다. 2025년 6월 2일. 나는 내 인생의 가장 무서운 문을 열었다. 하지만 이 문을 지나면 어쩌면 진짜 내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 순간 그녀는 결심했다. 더 이상 숨지 않기로, 자신을 아끼기로, 그리고 이 시간을 끝이 아닌 변화의 시작으로 받아들이기로. 그렇게 그녀는 다음 병원 예약을 스스로 잡았다. 항암 전 준비물들을 정리하고 필요한 가발 정보를 찾아보고 수술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동영상도 정독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변화 하나, 매일 밤 자기 전 거울 앞에서 스스로에게 말하기 시작했다. 나는 살아남을 거야. 나는 견딜 수 있어. 나는 괜찮아질 거야. 그 누구도 몰랐다. 그녀가 그 작은 말 한마디에 하루를 버티고 있었다는 것을. 하지만 그것은 분명 그녀 안에서 무언가가 달라지고 있다는 증거였다. 희망이란 건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었다. 나를 이해해주는 단 한 사람의 이야기. 내 안에서 되뇌는 단 하나의 다짐. 그리고 아주 작지만 분명한 행동 하나. 그녀는 처음으로 살아남겠다는 마음이 그냥 희망사항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그 길의 시작은 혼자 있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아는 데서부터였다. 3장 버려야 할 마음 다시 품어야 할 마음. 어느 날 병원 복도에서 혼잣말을 중얼거리던 분이 있었습니다. 왜 나만 이런 병에 걸린 걸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그 말은 마치 복도 전체에 남은 정막에 번져가며 보는 이들의 마음까지 뻐근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옆에 있던 간호사는 잠시 그 사람 옆에 앉아 조용히 말했죠. 선생님, 누구도 이 병을 자초하지 않아요. 이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해요. 암은 병이기도 하지만 마음속에 찾아온 그림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때로는 우리 안의 자책과 분노, 부정과 회피의 감정에 빛을 잃고 더 짙게 퍼지죠. 어떤 분은 처음 진단을 받고 3일 동안 말을 못했다고 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모든 소리와 색이 멈춘 것 같았다고.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왜 하필 나냐는 말이 나왔다고요. 하지만 진짜 질문은 다른 데 있습니다. 왜 내게 이 일이 일어났냐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나에게 앞으로 어떤 시간을 줄 수 있을까 하는 것. 조진철 교수가 자주 말하는 게 있습니다. 암은 우리 삶에서 피할 수 없는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암이 당신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그 말은 단순히 긍정적으로 살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건 지금 느끼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다시 나를 일으켜 세우자는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그는 실제로 환자들과 상담할 때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 있다고 해요. 요즘 가장 괴로운 건 몸인가요? 마음인가요? 대부분의 환자들이 몸도 힘들지만 마음이 더 힘들어요. 라고 대답한다고 합니다. 특히 혼자 사는 노인 환자들 혹은 가족과 관계가 단절된 환자들의 경우 그 마음의 무게는 훨씬 더 깊고 무겁습니다. 치료보다 더 오래 걸리는 건 마음의 치유라는 말을 실감하게 되는 순간이죠. 그래서 그는 환자들에게 항상 이렇게 전합니다. 지금부터는 나를 조금 더 따뜻하게 대하셔야 합니다. 나를 미워하지 마시고 내 몸을 원망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버텨준 이 몸에게 작은 인사라도 건네주세요.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어떤 할머니 환자는 처음으로 치료실에서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게 고맙다는 말. 이제야 알겠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삶의 속도를 조절하는 법입니다.
암을 이겨내는 사람들은 반드시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건 거창한 의지나 무조건적인 긍정이 아니라 삶의 템포를 내게 맞추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한 남성 환자는 말했습니다. 예전엔 10가지를 한꺼번에 하려 했어요. 근데 지금은 한 가지씩 천천히 하기로 했어요. 빨래하고 밥 짓고 걷고 책 보고 그게 다예요. 근데 이상하게 이게 더 좋아요. 병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배우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전엔 지나쳤던 바람결, 햇빛, 사람들의 인사, 고맙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이 모든 게 하루하루를 새롭게 채워주는 생의 언어가 됩니다. 조 교수는 말합니다. 의학적으로는 생존율이 중요하지만 삶의 관점에서는 살고 싶은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살고 싶은 이유가 생기면 생존율은 통계가 아닌 가능성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는 수많은 환자들 곁에서 그 이유들을 보아왔습니다. 어린 손주의 손을 꼭 잡고 싶어서, 딸의 결혼식을 보고 싶어서, 한 번이라도 바다를 다시 걷고 싶어서, 사랑했던 사람에게 마지막 편지를 쓰고 싶어서, 이런 이야기들은 단순히 감동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실제로 환자들의 몸과 마음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생명 에너지, 그건 때로는 살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이제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오늘 하루 더 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이유는 당신의 몸과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울 만큼 단단한가요? 만약 아직 그 이유를 찾지 못했다면 괜찮습니다. 그건 아직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이니까요. 생각하고 느끼고 찾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당신이 삶을 선택하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이미 누군가보다 더 멀리, 더 뜨겁게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사장, 살아내는 힘은 결국 내 안에 있었다. 사람들이 말한다.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희망을 잃지 말라고. 그말 수 없이 들었다. 하지만 그게 가장 어려운 일이었다.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날, 내가 가장 먼저 떠올린 건 죽음이었다. 모든 소리가 멀어지고 세상이 일시정지된 것처럼 느껴졌던 그 순간, 의사 선생님의 입은 계속해서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었지만 그 어떤 말도 내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내가 왜 이렇게 평범하게 살았을 뿐인데 억울함과 공포, 분노와 슬픔이 한꺼번에 몰려들었다. 다행히 나는 바로 항암 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고 치료의 경과도 괜찮은 편이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나는 매일 밤 어둠 속에서 나 자신과 싸웠다. 치료보다 더 힘든 건 마음이었다. 몸보다 내 생각이 나를 먼저 무너뜨리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함께 치료받던 한 아주머니가 내게 귤 한 봉지를 내밀었다. 그분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다 괜찮아질 거예요. 지금은 힘들어도 정말 그럴 날이 와요. 사실 나는 그날 너무 지쳐서 눈물이 날 것 같았다. 그런데 그 말을 듣자마자 울음이 터졌다. 귤을 손에 쥔 채로 나는 마치 무너진 둑처럼 울었다. 그때 처음 알았다. 희망은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아주 작은 온기에서 말 한마디에서 다시 시작된다는 걸. 그날 이후로 나는 조금씩 달라졌다. 치료가 끝난 후 다시 걸을 수 있게 된 순간, 머리가 다시 자라기 시작했을 때,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햇살이 예쁘다고 느낄 수 있게 됐을 때, 나는 그 모든 순간이 기적처럼 느껴졌다. 어떤 날은 불안이 밀려왔다. 재발하지는 않을까? 검사 결과가 나쁘지는 않을까? 지금의 평온이 끝날까 두려웠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나는 처음 귤을 건네준 그 아주머니를 떠올렸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다른 누군가에게 귤 한 봉지 같은 사람이 되어주고 싶다고 생각했다. 암이라는 단어는 아직도 무섭다. 누군가에겐 죽음과 연결된 단어일 수 있다. 하지만 나는 이제 안다. 그 단어 뒤에는 살아낸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걸. 조진철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면서도 나는 한 구절을 계속해서 되뇌었다. 병은 우리를 공격하려고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멈춰야 할 지점을 알려주는 신호일 수 있다. 처음엔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그 말이 조금 이해된다. 나는 멈춰야 했고 돌아봐야 했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더 많이 보내야 했다. 이 병을 통해 내가 다시 배운 것들이 있다. 삶을 사랑하는 법, 고통 속에서 나를 붙잡는 법, 그리고 작은 희망을 키우는 법. 이제 나는 매일매일을 더 단단하게, 더 깊이 있게 살아간다. 아직도 무서운 날은 있지만 예전처럼 혼자 버티려 하지 않는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누군가의 미소, 그리고 내 안에 아주 작은 용기를 믿는다. 그러니 당신도 포기하지 마세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에요. 살아내는 힘은 결국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힘은 작고 여리지만 어떤 병도 꺾지 못하는 힘이에요. 당신은 충분히 이겨낼 수 있어요. 어쩌면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도 누군가의 손을 꼭 잡아주고 싶은 사람일 겁니다. 혹은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고 싶은 사람일 수도 있죠. 병이라는 건 그 자체로 무섭고 버거운 단어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 조금이라도 혼자가 아니다라는 감정을 느낄 수 있었다면 우리는 이미 함께 걷고 있는 것입니다. 의학은 분명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살리는 힘은 언제나 사람에게서 나온다는 걸 잊지 마세요.
당신이 견뎌낸 하루하루가 이미 기적이었고 앞으로의 시간도 분명 그렇게 될 것입니다. 눈물이 나면 울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 끝에는 반드시 당신만의 햇살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아직 남은 인생이 너무 많아서 두려운 분들에게도, 이제 겨우 희망을 보기 시작한 분들에게도 오늘 이 영상이 작은 불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린 모두 살아가는 중입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은 존재 그 자체로 아름답습니다. 당신의 내일은 오늘보다 덜 아프기를, 당신의 오늘은 어제보다 덜 외롭기를,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이라는 사람을 절대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살아있어줘서 고맙습니다.